예,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오늘은 메디컬 아카데믹 프레젠테이션, 의학 학술 발표하는 법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계 학술 대회가 전국에 있는 이제 뭐 병원이나 또 컨퍼런스장 또 호텔 같은 데서 막 하고 있죠. 저희 정형외과도 이번 주에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학술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보면서 어떻게 학술 발표를 하는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까 좀 생각된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만드실 때 이제 실제로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만드시죠. 그러면 늘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1년에 한두 분밖에 안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다 보면 이제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병원마다 또는 의사마다 또는 학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연구 디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잘 드러나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변형하시면 자기한테 맞는 가장 좋은 거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대충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보통 발표 논문도 비슷한데 그 인트로덕션, 메서드, 리절트, 디스커션, 컨클루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가.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은 이제 슬라이드 3개로 이루어지죠. 인트로덕션이 너무 많으면 이게 발표가 희한해집니다. 이상하게 그 주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독자들이 관심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3장으로 끝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빨간 거로 된 것이 슬라이드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구분이죠. 실제로 슬라이드 구분이 아니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뭐냐, 뭐뭐가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들 생각해 왔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또는 좀 이견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제 중구난방이다, 디베이트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알고 싶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 색장을 끝났는데, 슬라이드 제목은 인트로덕션 1, 2, 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좀 백그라운드 뭐 1, 2, 그 다음에 이거는 퍼포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퍼포스 대신에 또 뭐 하이포테시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하이포테시스로 하게 되면 좀 더 구체화된, 퍼포스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슬라이드가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건 나오는 거고, 메서드에 되면, 메서드는 또 페이션트, 트리트먼트, 아웃컴,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그 슬라이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슬라이드 저 오른쪽 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션트는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뭐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서울에 있는 4개 병원에서, 또는 뭐 어떤 데이터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되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떤 기저질환은 없고, 그 다음에 피검사상에서 뭐뭐가 양성인 사람이 포함되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뭐 아까 말한 기저질환이 없고, 뭐 기저질환 중에 당뇨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히스토리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따로 슬라이드 낼 수도 있고, 간단하면 하나에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모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내용을 이제 patient 이렇게 하기도 하고, population 이렇게 하기도 하고, materials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대상으로 이제 사람들 이제 실험했으니까 materials란 말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treatment, 뭐 스텐트를 박았다, 뭐 항암제를 주었다, 그다음 어떤 뭐 수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트먼트인데, 그 트리트먼트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A, B가 뭐 다른 슬라이드 할 수도 있고 같은 슬라이드 넣을 수가 있겠죠. 그 트리트먼트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야 되는데, 요게 너무 장황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맞아요. 여기서 메서드 중에서 이 메서드는 이 수술 방법, 이 트리트먼트의 메서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서드는 이 논문 전체의 연구의 메서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떤 환자를 모아서 어떤 통계법을 썼고 어떻게 했다, 이것들에 대한 메서드를 하는 거지, 그 치료 방법의 메서드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테크니컬 노트라든지 다른 이제 학술 발표 양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는 이 연구의 메서드를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 수술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시술 자체에 대한 트리트먼트는 간략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수술법 있잖아요. 너무 잘 알려진 어떤 그 치료법 이런 것들은 그쪽에다가 레퍼런스를 달고 그 방법을 인용했다. 그 방법을 인용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을 설명해야 되겠죠. 아웃컴에는 이제 진짜 보고 싶은 게 뭐냐. 그 인트로덕션에서 말했던 그거와 관련된 아웃컴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죠. 그 아웃컴을 정합니다. 그 아웃컴을 정할 때 그냥 뭘 대충 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언제, 그러니까 치료를 한 때로부터 뭐 6개월째, 12개월째 플러스 마이너스 2주 사이에 누가 뭐 담당 레지던트가 트레이닝 받은 어떤 물리치료사가 뭐 측정하고 몇 번 측정한다. 3개월, 6개월, 9개월에 측정한다. 뭐든지 또는 일주간격에 2번 측정해서 그걸 평균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증 가능하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끔 실수하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이 구분이 없이 그냥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을 한꺼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게 된 그게 왜 문제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으니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딱 하나입니다. 2개, 3개 하게 되면 P값 조정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하고 세컨더리 아웃컴하고 쭉 이렇게 적습니다. 통계법은 샘플수 계산이 보통 먼저 나오는데 RCT인 경우에 보통 그렇죠. 샘플수 계산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샘플수 계산하고 뭐 카이 제곱 검정을 하겠다, t-테스트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언급하게 되죠. 이것들이 전부 다 메서드입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메서드 전까지는 그 첫 환자를 모으기 전에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된 요까지 영역이 프로토콜 해야 된대요. 연구 계획서 프로토콜. 이것이 컨펌된 상태에서 이제 환자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절트는 이제 베이스라인 리절트부터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1, 논문으로 치면 테이블 1에 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또는 뭐 데모그래픽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환자 뭐 성별, 남자가 몇 퍼센트 있고 여자가 몇 퍼센트 있고 평균 나이는 어땠고 팔로우 기간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는 어떻고 뭐 혈당은 얼마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 리절트에 해당되는 요거를 가끔 메서드 저 앞에 있는 메서드에 이 페이션트 여기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리절트이기 때문에 여기 쓰지 말고 리절트에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쓰고 또 이제 요 표에 보면 진짜 아웃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 어떤 치료하면서 발견된 결과들이 있어요. 수술하면서 뭐 출혈량이라든지 수술하면서 발견된 어떤 이제 캐릭터 변수들 또 일종의 리절트거든요. 그 리절트는 요 앞에 씁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 비슷하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캐릭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어떤 이제 치료 직전 또는 치료 중에 발견된 어떤 성격들을 쭉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치면 이제 콘솔트 다이어그램, 그 콘솔트 플로우 차트를 이제 여기 이제 리절트에다 넣죠. 논문에서도 피겨 1에 많이 옵니다. 실제 요 발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강조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제일 주제니까.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해서 딱 쓰고. 근데 이제 이 아웃컴 결과는 보통 t-테스트나 카이저 검증이기 때문에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이 쭉 표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프로 나타날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해서 뭐 어떤 이게 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게 슬라이드 한 장, 여기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처음에 이게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닌데 연구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어떤 결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드리븐 어떤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기타를 넣습니다. 근데 뭐 아웃컴 미리 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 강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폴스 포지티브가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씁니다. 리절트에다가. 참 디스커션은 이제 논문에서는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많이 주저리도 길죠. 뭐 참고문은 여기가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한 3분의 2 정도 여기 걸리고. 그런데
이게 학술 발표는 시간이 대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논문에서 쓸 때 디스커션에서는 결과를 해석합니다. 그냥 요 결과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결과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렇게 어떤 그런 식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이 디스커션에서는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나의 연구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연구들이 쭉 있고, 또는 그 레퍼런스를 달면서 하기도 하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연구도 참고문도 달고, 어떤 이상한 결과 나왔으면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어떤 해석도 하고, 그 기존의 연구와 다른 나의 독창성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그리고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점도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커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 디스커션을 잘 달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너무 억지 주장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디스커션에서 우리가 봤던 리절트나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초점 잊지 말아야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 발견된 거 가지고 마치 그 통계를 유의하다 그러면 그걸 막 엄청 강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또 문제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컨클루전은 뭐냐면, 인트로덕션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 이게 뭐죠? 퍼포스죠. 하이포테시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이 들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됐죠. 슬라이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근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전혀 3000%로 빠져가지고 요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엉뚱한 게 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안 맞는 거죠. 이제 학술 발표는 소설처럼 기상천외한 답이라든지 복선을 깔았다가 팍 이렇게 반전, 대반전 이런 게 아니에요. 반전이라 해봐야 퍼포스처럼 알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든지 이 정도가 반전이지, 차이가 있는 걸로 가정했다, 결국 차이가 있었다, 그게 보통의 스토리. 아주 이제 반전은 차이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했는데 차이가 없더라, 이게 반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다, 서로 이게 묻고 답이 안 맞다 그러면 동문서답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학술 발표도 이상하고 듣는 사람도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거로도 충분하지만,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구현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컨클루전이 이제 큰 덩어리가 되고, 그것들이 각각 몇 개의 슬라이드로 나눠지는 셈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있다 쳐봐요. 이제 예시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큰 제목이 있고, 인트로덕션이 석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메서드가 석장, 리절트가 석장, 여기까지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파워포인트 2010는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역을 추가하면 여기 구역이 됩니다. 리절트 앞에다 구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역이 되죠. 그래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큰 제목이 있고, 이렇게 만드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 구역의 첫 번째는 그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전환 효과 중에서 밀어내기를 넣겠습니다. 동시에 컨트롤 누르면 동시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밀어내기 넣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슬라이드 쇼 해볼까요? 슬라이드 쇼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오고 처음 탁 나오잖아요. 그냥 탁 밀어내기 딱 뜨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냥 2번 3번 하고 그냥 평이하게 진행됩니다. 4번은 밀어내기 효과, 뭔가 새로운 장면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밀어내기 효과가 그렇게까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금 이거를 요 3개를 컨트롤 3개를 저는 밀어내기 아니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겁니다. 큐브입니다. 큐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자, 새로운 국면 인트로덕션을 들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이렇고, 백그라운드 여기 보통 이제 이렇게 되죠. 인트로덕션이라는 게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제목이 백그라운드, 자, 아이고, 백그라운드 두 번째, 그다음에 퍼포스 나타나고, 다음 슬라이드 할 때 한번 이게 이제 새로운 국면 들어쓴다는 것을 이제 큐브 효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시 메소드 1, 이제 머티리얼스,
또는 환자 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뭐 저쩌고 나오다가 다시 갈 때 리절트 할 때는 다시 또 국면이 들어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바뀔 때는 뭐 물론 안 바뀌는 것도 괜찮고 인트로덕션에서 메소드 바뀔 때 한번 샥 바뀌고 여기서 여길 때 샥 바뀌고 여기서 여길 때 샥 바뀌고 요 사이사이에서는 이제 별로 바뀜없이 평양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달라졌구나,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문단이 나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또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색깔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인트로덕션 여기가 지금 전체 녹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이 색깔을 녹색이 아니라 오피스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파란색으로 약간 바꿨죠. 그러면 Shift 누르고 요 세 개를 합니다. 그럼 Ctrl C 했어요. 다시 그 다음에 Ctrl Z 하면 언두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붙여 넣으면서 이 원본 서식을 해요. 그러면 요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뜻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전체를 디자인해서 여기 갈게요. 디자인해서 색을 뭐 고리청자 아니 안 좋고 좀 이런 거. 자 빨간색이 됐네요. 그러면 다시 요 세 개를 메소드 세 개를 컨트롤 C 했어요. 다시 컨트롤 Z 언두를 한다면 그럼 다시 원래색으로 바뀌거든요. 초록색 계열로 여기다가 붙여 넣어요. 붙여 넣으면 컨트롤 V 하면서 요 밑에 보면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계열로 바뀝니다. 요거를 붙여 넣되 빨간색 계열로.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잘 되시려나?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다시 이거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웠어요. 딜리트 했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고 사람들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퍼포스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메소드를 말씀드리면 먼저 population은 어쩌고 inclusion criteria 어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을 해서 몇 개월 만에 추적 조사를 해서 통계는 이런 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짝 결과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되고 그냥 이게 싹 지나가니까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잖아요. 결과에서 또 베이스라인 캐릭터가 착 나오고 콘솔 차트가 딱 나오고 두 번째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이렇게 세컨더리 아웃컴 나오고 뭐 그래프 좀 보여주고 또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에 대한 사진도 좀 보여주고 자 한 다음에 지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 각 구역마다 이 색깔을 약간 달리는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바꿔볼까요? 이 테마를 좀 이해하시면 편한데 뭐 이게 색 테마라는 거거든요. 색 테마. 테마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색 테마, 글꼴 테마, 효과 테마가 있는데 색 테마만 바꾸셔도 돼요. 다른 이것까지 다 바꾸면 너무 이제 현란해져 버리니까 글꼴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색만 싹 바꿔줌으로써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이게 쇼거든요. 쇼. 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쇼가 아니고요. 있는 거를 독자들이 잘 이해하게끔 해주는 것이 섬김이거든요. 섬김. 맛있는 떡이 이제 맛있는 떡이에요. 보기 좋게 함으로써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맛만 있는데 막 괜히 이제 복잡하게 했다, 보기가 싫게 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봐주죠. 그리고 그 독자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주잖아요. 청중한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틀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예쁘게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좋고 이제 그 받는 사람한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틀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또 이렇게 틀이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틀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변형하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니까 이런 걸 또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금과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각자의 연구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추계 학술 대회는 이미 다 거의 끝났을 것 같고 준비 다 됐을 것 같으니까 뭐 반영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음 중개학기 때부터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